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35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맨날 만나도 반갑습니다. 35번째 시간이니까요, 이제 사회사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서양 철학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동양사상, 서양사상 이렇게 어려운 관문을 전부 잘 통과를 해오신 거예요. 자, 이번 시간 그리 어려운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에게 이것만은 꼭 제기를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기와도 같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과연 이 내용들을 스스로 알고 있는지를 반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배울 핵심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죠? 덕윤리. 덕윤리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될까요?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떠오르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덕윤리라는 것에 특징이 있는데, 이 덕윤리라는 것은 행위자 자체의 내부의 품성을 중시 여기는 거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우리는 자세히 배웠었습니다. 결국엔 오늘날 현대윤리 사상에서 이 덕윤리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모습은 이 근대 사상에 대한 반기다. 또 근대 사상의 어떤 지점들을 비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면 덕윤리의 특징을 그 반대편에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를 푸는데 다음 중 덕윤리 또 현대 덕윤리 사상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고를 때 전부 다 여러분들이 지우셔야 되는 건 근대 윤리 사상의 특징들을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 그 덕윤리 사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현대 사상과 다른 특징의 근대 사상 비교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배려의 윤리 사상이죠. 배려. 뭐가 배려라고 하나요? 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배려라고 합니다. 또 감정 동화가 일어나야 되겠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얼만큼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상생활 속에서 배려하는 정신이 있으신지, 오늘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친구들 혹은 뭐 선생님 혹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몇 번 정도 하셨나요? 제가 이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촬영을 하기 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인사를 많이 받는 직업이구나.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참 인사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인사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아줘야 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밝은 얼굴로. 정말 인사를 한 학생한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안녕, 그래, 잘 지내? 여러분들은 오늘 과연 몇 분을 만나셨고 몇 명과 인사를 나누셨나요? 그 인사를 나눌 때 몇 번의 미소를 지으셨나요? 우리 각박하게 사는 현대사회입니다. 이런 각박한 삶 속에서 배려라는 건 딴 게 아니라 미소 져주는 거, 그게 상대방의 마음을 아름답게 어루만져 주는 게 출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제가 할 얘기는 바로 배려의 윤리던 덕윤리던 이런 현대 사상이 무엇을 비판하면서 등장했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칠판에 써가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일단은 선생님이 이 근대 철학의 특징들을 정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현대 철학 중에서도 오늘 배우는 덕윤리와 배려윤리의 특징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학사에선 근대를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생각을 하죠. 근대를 모던이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써드리면요, 제가 모던을 왜 썼냐면, 철학사에서는 근대와 근대의 전시기,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전근대라고 쓸 수 있고요. 전근대라고 우리가 번역하는데, 그 전근대는 pre를 앞에 씁니다. pre, pre-modern이라고 쓰죠. 그것을 우리는 전근대, 근대 이전의 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 철학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 헬레니즘 시대죠. 헬레니즘 됐나요? 그리고 중세 시대까지. 요 세 시기를 우리는 프리모던, 즉 전근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대에서 벗어나는 시대를 우리는 탈근대라고 표현을 하죠. 이탈하다라는 뜻 앞에 접두사를 뭘 붙입니까? 포스트를 이렇게 붙입니다. 포스트 모던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철학이라는 뜻으로 대명사처럼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이 근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바로 탈근대, 즉 현대 철학의 특징이 이 근대에 대한 비판에서 등장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노란 펜으로 이것을 우리가 현대 사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154페이지인데요. 154페이지의 큰 대단원의 제목을 보면 현대의 윤리 사상이죠. 자, 잘 들어보세요. 현대 윤리 사상 바로 앞에 있었던 게 뭡니까? 교과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그게 공리와 의무 윤리 이렇게 나옵니다. 교재에, 그죠? 공리와 의무 윤리라는 게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 교재에서 제가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공리 그리고 의무 윤리 1, 2 이렇게 되어 있죠. 1, 2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현대윤리로 넘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공리, 의무윤리에서 우리가 주로 배운 건 사실 공리주의와 의무론의 대가인 칸트를 배웠지만 그들 이전에 이 사상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대 철학이다라는 게 완성되어 가고 확장되어 갔던 것이죠. 그 사상가들이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사람 바로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자, 데카르트의 철학이 왜 중요하냐? 이 사람의 사상의 가장 핵심은 합리성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이성을 올바로 세웠고 그게 근대 철학을 연 특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 뭐 스피노자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줄여서 곧바로 임마누엘 칸트로 넘어갑니다. 칸트. 이거는 데카르트, 칸트죠. 자, 이들의 특징을 제가 명확하게 좀 써보면 노란 펜으로 이들은 이성을 중시합니다. 이성이라는 건 합리성을 만드는 거고요. 그 합리성이라는 건 아주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 되겠고요. 그 법칙이라는 건 언제 어디에서나 다 적용이 되는 보편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갖고 있는 특징들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무지몽매한 곳에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사고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계몽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계몽이라는 게 뭡니까? 중세시대 때까지는 인간이 빛이 아니고 신이 빛을 주는 근원이었죠. 근데 이제 근대 사회가 돼서는 인간의 이성 자체가 세상의 무지몽매한 곳에 빛을 비춰줄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이 만들어지죠. 이런 것을 계몽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자유라든지 정의라는 정신과 함께 발전을 하면서 인간의 도덕이라는 것도, 도덕의 원리도 자유와 정의 이런 것들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발전한다라는 사고를 가졌었습니다. 사실은 이 칸트 다음에 적히는 유명한 사상가가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헤겔이란 철학자고요. 헤겔을 우리는 근대 철학의 완성자라고 표현을 하죠. 자, 선생님이 왜 이 근대 사상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지금 다시 써놨냐? 이 현대 철학은 이것에 대한 비판에서 등장을 한 거예요. 가장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바로 이 발전에 대한 논리에 대해서 과연 근대 사회까지는 산업혁명이나 인류의 역사에서 많은 것들이 업그레이드되고 발전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전이라는 논리가 현대 사회에 들어가면서 다 깨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발전에 대해서 반성하기 시작하는 철학들이 전부 현대 철학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왔던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실존주의였어요. 사실은 실존주의 앞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이 생철학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Life Philosophy,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철학인데요. 이게 우리들 교과서부터 또 우리들 교재에서부터는 새로 5종이 되면서 쇼펜하우어는 빠졌습니다. 헤겔도 빠졌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질 않았는데 사실 현대 철학의 반성 철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쇼펜하우어고 생철학이다라는 게 뭐 니체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죠.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상 이런 것들도 우리 교과서나 교재에서는 배우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존주의가 이제 등장을 했죠. 실존주의만 배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실용주의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여기에선 다뤄지진 않지만 생명 존중 사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들은요, 이성적인 것을 비판하고 합리적인 걸 비판하고 보편적이고 법칙에 대한 것을 반기를 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배우는 사상들이 뭐냐면 현대의 붙여줘야 되겠죠. 현대의. 왜냐면 덕윤리라는 건
과거에 우리가 이 고대 그리스 시대의 아리스토텔레스를부터 배운 거거든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 사상이라는 게 근대에는 좀 무시되었었죠. 그러던 것에 다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윤리 사상의 덕윤리라는 것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이 덕윤리라는 것은 그러면 뭘 강조하는 거냐? 이성과 합리 이런 부분이 아닌 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되는 건 행위자의 뭘 중심으로? 행위자의 품성 자체를 주목한다. 그리고 행위자의 그런 품성에 영향을 주는 공동체 혹은 전통에 대해서 중시 여기죠. 그리고 본인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모델을 형성해야 된다. 즉 모델 펄슨이라는 게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위인입니다. 내가 닮고 싶어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멘토나 그러한 모델들을 정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영향을 받으면서 그 문화와 공동체에서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에 품성을 잘 갖추게 되면 그것이 도덕적인 행위로 나올 수 있다. 이것을 다시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푸는데 행위자의 품성 자체를 중시하고 공동체와 전통을 중시하며 모델을 강조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섞여서 들어가는 복이나 선택지에 이성을 중시하였고 보편적인 법칙을 강조하였으며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 왜냐하면 행위 자체가 법칙이고요. 그 행위에 어떤 법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냐면 의무, 그 다음에 공리성, 그죠? 결과, 목적 이런 식으로 접근한 그 행위자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주목을 했으면 요거란 말이에요. 요걸 잘 들어두시면 문제가 술술 풀릴 거예요, 오늘. 그래서 행위자의 행위 자체에 주목을 했다라는 건 근대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는 행위자의 내면의 품성. 이거는 뭐예요? 내면에 있는 거죠. 내면의 가치를 다시금 강조하는. 그 다음에 요거를 배우고 나서 노란 펜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현대 덕윤리의 다음에 배우는 게 배려의 윤리. 그 배려의 윤리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배려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래서 배려라는 걸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할 때는 선생님이 이제 글로벌 에티켓 이런 수업도 막 하거든요. EBS에서도 글로벌 에티켓이라는 강의를 찍었었습니다. 정말 재밌는 작업이었었는데요. 선생님이 거기에서 에티켓을 설명할 때 원래 에티켓이 어디에서 유래가 된 거냐면 에스티퀘르에서 온 거거든요. 이 에스티퀘르가 뭐냐면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 그 궁전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장미밭이 아름답게 있잖아요. 그 장미밭에다가 푯말을 하나 달아놓은 거예요. 에스티퀘르. 이게 뭐냐면 장미밭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출입 금지 이런 의미로 딱 붙인 거죠. 그것이 이제 더 확장되어서 남의 마음의 밭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게 에티켓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에게 함부로 한다라는 건 남을 배려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친구가 되게 기분 상해할 텐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함부로 하는 활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배려라는 건 어디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거냐면 이 배려는 오늘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여성주의라는 겁니다. 여성주의는 페미니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이번에 페미니즘, 여성주의에 대한 건 빠져 있지만 시몬 보바르의 사상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성주의라는 것이 배려의 사상에 영향을 주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주의라는 걸 통해서 배려, 그리고 여성의 특징을 통해서 배려가 어떤 것이냐. 주로 배려의 사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사람은 길리건이나 나딩스의 사상인데요. 이런 것들이 주로 강조하는 건 여성성에 대한 강조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인류의 역사 그리고 철학사를 다시 되짚어보면 근대 시대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남성주의, 남성 우월주의, 남성 위주의 역사였고 철학사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성이 하나의 주체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는 현대에 들어서인 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주제가 현대 덕윤리, 두 번째 주제는 배려윤리인데요. 어렵게 접근하시지 마시고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로 비교를 함으로써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좀 이래요.
배경 설명과 흐름 정리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거든요. 그 흐름 정리와 배경 설명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들 좀 속도를 내서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4페이지 교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기했던 것 좀 지우고요. 오늘의 얘기를 적극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사실은 덕윤리라는 게 현대 덕윤리지만 우리 교재에도 154페이지에 아리스토텔레스와 현대 덕윤리에 대한 설명이 같이 어울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려면 일단은 되짚어 봐야 되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은 우리가 깊이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좀 해보시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의 가장 핵심은 현실 속에서 행복한 것을 찾았다라는 거고요. 그 행복이라는 건 모든 것이 존재로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목적은 뭔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적은 지금 공부를 하는 목적, 운동을 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목적, 여러분들이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막 사귀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의 감정이 드는 목적, 궁극적으로 뭘까요? 라고 들어가 보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행복인데요. 그 행복이다라는 건 덕론, 즉 덕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덕을 행한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두 가지의 덕으로 접근을 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미 예전에 배웠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덕, 기본이 되는 게 지성의 덕이다. 지성의 덕과 함께 품성의 덕도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내면에 이런 덕들을 갖추고 있으면 습관이 잘 이루어진 사람이 그 사람을 덕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그 덕 있는 사람을 우리는 행복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다. 기억나시나요? 자, 아주 단선적인 구조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존재는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했다. 인간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향해 있다. 근데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덕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했다. 그 덕을 우리는 아레테라고 표현했었다. 그럼 아레테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품성이 내면에 습관화가 되어서 배웠을 때 그 사람을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덕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니코마쿠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것과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대의 덕윤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윤리에 대해서 좀 비교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역시 154페이지에 나오는 표니까요. 거기에다가 함께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통점입니다. 올바른 행위의 반복을 통한 습관화, 그죠? 이건 몸에 배이듯이, 스펀지에 물이 샥 배이듯이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해먹음으로써 배이는 거죠. 그죠? 글로 배웠다라고 해서 되지 않거든요. 예전에 광고 중에 뭐 연애를 글로 배웠어요.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글로 배웠다, 내 몸에 배이지 않았다, 에티켓과 매너를 글로 배웠다라고 했을 땐 자연스럽게 나오진 않겠죠. 근데 반복적으로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을 땐 사람이 되게 좋은 품성을 갖추고 있어 보이는 건 거죠. 길을 걸을 땐 여성을 길에서 위험하지 않은 쪽에 위치를 시켜주는 것이 남성으로서의 매너고 에티켓입니다. 네. 이게 에티켓과 매너에서는 여성들은 다 수동적인 존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레스토랑 같은 데 가도 여성들은 뭐 이렇게 포크 나이프 이런 거 떨어뜨렸는데 여기요, 우리 본인이 막 손들 이모님 막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 에티켓에는. 그럼 남성이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몸에 샥 배워가지고 해야지. 이걸 글로 배워가지고 그냥 몸에 안 배이게 부자연스럽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습관화라는 게 그만큼 내 몸에 잘 배어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좋은 품성이 나오는 거고요. 그 사람을 덕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성 이외의 열정, 감정, 욕구 등도 도덕적 행위의 중요한 동기로 간주한다. 잘 들어보세요. 이성 위에 열정이나 감정, 욕구, 이거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 기억을 되짚어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쿠스 윤리학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인간의
욕망이나 정욕이라는 거는 그것 자체가 덕도 아니고 악덕도 아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자체는 그 자체로 덕이다라고 볼 수도 없고 악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왜냐? 그것이 지나치거나 모자람으로 흐를 때 악덕이다라고 부르고 아주 적절하게 중용을 지켰을 때 덕이다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의 욕망이나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현대의 덕윤리에서도 아주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의 열정, 감정, 욕구 이런 것들이 근대 철학에서 강조하던 이성보다 더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도덕적인 행위의 모티브가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그 다음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적절한지를 유연하게 파악한다라고 했는데요. 유연하게 파악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구체적인 상황에 그때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이라는 건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또한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어떠한 때냐에 따라서 또 어떠한 것을 가지고냐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적절하게 고민을 해서 그때 맞게끔 하는 것이 중용이지 중간을 뚝 잘라가지고 하는 것이 산술적인 평균이 중용이다? 그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의 덕윤리도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측면들이 근대의 이성을 중시하고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는 법칙을 강조한 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문장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현대의 덕윤리의 특징이라고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입니다. 이성이 탁월하게 기능할 때 덕이 형성된다. 이성을 기반에 깔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성이라는 것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사회적 맥락과 전통, 관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목적이 있고 인간의 존재 목적은 행복이다. 목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현대의 덕윤리에서는 인간의 목적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삶의 역사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봄으로써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기반이 되어서 현대의 덕윤리가 출현한 것이니까 현대의 덕윤리는 과거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의 좋은 점들을 다시 계승하자라고 등장한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물론 이런 사회적 맥락과 전통의 관련성 속에서 덕을 설명했다라는 차이점,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본 것, 이런 부분은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발전적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럼 다음 자료입니다. 우리 교재 역시 154페이지 그 아래쪽에 있는데요. 현대의 덕윤리의 특징 보면 행위자의 중심, 행위자 중심이다. 여기에다가 밑줄. 행위자 중심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품성이고요. 품성 써주시고 그 품성은 바로 내면의 품성이라는 거. 그러면 행위자가 스스로 도덕성을 잘 품성으로 갖고 있음으로써 밖으로 도덕적인 행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근대의 사상의 특징은 이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윤리의 특징은 행위 자체라고 참고적으로 비교해서 써놓으시고 문장에서 문제를 푸는데 이런 게 나오면 현대의 덕윤리라고 볼 수는 없겠죠. 행위 자체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 자체를 주목하고 있다. 즉 행위자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공동체를 중시합니다. 그렇다면 근대의 사상은 특징이 뭐죠? 개인과 자유를 강조하고 개인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강조한다는 건 그 공동체와 인간관계에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인격 모델을 그 공동체 안에서 설정을 하고 그 사람을 닮아가도록 살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론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고요. 도덕적 행동의 자발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특징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대 덕윤리 사상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지문에 잘 활용되냐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155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맥킨타이어의 공동체주의와 덕론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할 것들이 좀 있는데요. 첫째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첫째 줄 얘기하고 넘어갈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덕 있는 사람들의 가치 실현은 개인의 가치를 넘어 사회의 공동선을 필요로 한다.
자, 덕 있는 사람의 가치 실현이 개인의 가치를 넘어서 사회의 공동선을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공동체와 영향을 주고 받는다라는 거고, 사실 맥킨타이어라는 사람은 공동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왈저, 맥킨타이어, 그리고 요즘에 마이클 샌델까지 공동체주의자로 분류를 하거든요. 이것은 근대적인 특징의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공동체를 배려하고 공동선을 고려하고 공동체 안에서 나의 내면의 도덕성도 영향을 받고 형성되기까지 한다라는 주장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루려고 했던 바로 덕윤리 사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배려의 윤리인데요. 사실 배려의 윤리를 접근하기 위해선 이 여성주의, 즉 페미니즘이라는 걸 잠깐 언급을 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최초의 여성주의자, 즉 여성의 권리 신장을 강조했던 최초의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라는 사상가입니다. 여성이고요. 최초로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강조했고 여성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걸 얘기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요, 별로 역사가 근대 후기니까 오래되진 않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여성이 그러한 참정권이나 사회 참여, 그리고 여성도 하나의 인격의 주체로서 인정받은 게 그리 멀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좁게 얘기하면 한 100년의 역사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 아픈 건 물론 각 나라의 문화 상대주의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율법에 따라서 혹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법령에 따라서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 여성들이 남성의 소유물처럼 이해가 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걸 문화 상대주의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조금 그 페미니즘적인 사상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요. 여성의 권리 신장이라는 건 사회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여성도 사회에 분명히 진출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이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제가 지금 같이 작업하고 있는 PD님도 여성분인데요. 아주 탁월한 PD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바로 공리주의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밀은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여성의 권리 신장은 사회에서도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시몬 보바르, 그리고 두 번째 성, 제2의 성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죠. 근데 제2의 성이라는 책의 내용은요, 여성의 여성성이라는 거, 우리가 여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여성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 여성성이라는 건 사회의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을 각인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건 태어났을 때 하나의 주체로서 남성이란 존재랑 다르지 않은데, 능력이라는 것도 그렇고, 근데 살아가면서 그 사회에서 여성이다라는 걸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심어준다. 그래서 제2의 성, 사회에서 사회와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자, 살짝 얘기만 했습니다. 이 얘기들은 결국엔 여성의 특징이라는 게 배려윤리에 적용이 되고요. 배려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나딩스나 길리건이라는 학자들도요, 여성이고요. 그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건 근대의 남성주의적인 시각에서 이제는 여성성과 여성이 갖고 있는 특징인 배려의 윤리,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여성과 남성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는 걸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여성, 사랑, 비옥함, 포용, 보살핌, 양육, 이런 키워드들과 여성이 연관이 됩니다. 근데 남성과 연관이 되는 단어들은 제가 남성이지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는데, 공격, 투쟁, 파괴, 정복, 지배. 뭐 남성을 이렇게 봐. 요즘엔 많이 바뀌었죠.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갖고 있는 특징은 사랑, 비옥함, 포용, 보살핌, 양육,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육교사들이 왜 여성이 많을까요? 보살핌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포용, 그들의 어떤 인간관계의 상호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여성한테 잘 맞기 때문이죠. 물론
직업이다라는 것에 성역이 무너지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성성, 남성성은 분명히 진화 생물학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특징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보더라도 여자 선생님들은 굉장히 정말 유대관계가 확실하고 잘 다 힌트가 돼요. 그래서 배려의 윤리하면 유대감, 유대의식 이런 거 떠올라야 돼요. 유대감을 중시하는 것 같고 굉장히 수다를 많이 떠십니다. 보면요. 예, 수다를 많이 떤다? 상호 의사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 선생님들은 주로 이제 자기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작업하다가 송 선생 뭐 어떻게 됐어? 얘기만 하고 좀 다르죠. 분명히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여성을 뭐 화성에서 왔다라고 하고 남성을 금성에서 왔다라고 하고 이런 책들이 나오는 것도 분명히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여성이 갖고 있는 이런 특징 중에 배려라는 것을 좀 접근했던 길리건과 나딩스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요걸 잘 보시면 길리건과 나딩스가 얘기하는 이 배려의 윤리라는 건 뭘 비판하면서 등장했냐? 잘 보세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원칙을 강조하는 의무론, 아까 우리가 적었었죠? 어디에? 근대 사상의 특징. 그것에서 비판을 하면서 배려의 윤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배려의 윤리의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살핌, 양육, 그리고 상호 의사소통, 의존성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론적 정의의 윤리를 비판했다. 예를 들면 칸트가 강조했던 보편 밑줄, 도덕 법칙 밑줄, 그리고 존엄성을 강조했지만 개개인의 개인주의적이죠. 그리고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상이지만 그 안에 합리적인 개인이 원초적 입장에서 추상적 정의의 원칙, 그리고 그건 단선적으로 아주 직선적으로 발전하는 원리, 정의와 자유 이런 개념들을 강조했던 근대 사상의 특징.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이론은 선생님과 같은 이제 선생님이 되려면 교사들이 꼭 배워야 되는 이론인데요. 교육학 이론.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셔도 되는데 간단하게 요것만 아시면 돼요. 도덕성을 도덕적 추론의 과정과 판단 능력으로 이해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리하게 될 이 배려의 윤리는 이러한 도덕적 추론이나 판단에서 도덕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상호 보살피려고 하고 연민과 동정심을 갖고 의사소통하려고 하고 의존하고 이런 것에서 윤리의식이 나올 수 있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왜냐? 근대 윤리사상은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라는 주장인 거죠.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현대 윤리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윤리에서 소홀히 다뤄졌던 그런 타인에 대한 보살핌 나왔네요. 연민, 그죠? 동정심, 상호의존성, 유대감, 인간관계, 도덕적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배려윤리의 특징입니다. 주변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는 그런 친구가 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 다가서서 손잡아주고 그 마음에 같이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출발인 거죠.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무슨 정책을 짜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런 규정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것에 어느 정도 실효성은 있겠지만 한계가 많이 보인다라는 게 배려윤리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에겐 옆에 가서 동정과 연민의 측은지심을 그대로 드러내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윤리는 어디에서 나온다? 그러한 연민의 감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동의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해져 가고 있을까요? 무한정한 경쟁 때문에? 속도감 때문에? 남에게 배려가 없는 자기만 승자가 독식한다라는 그런 구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뭐 강신주 박사의 감정 수업 이런 책들을 읽어보시면 결국 우리는 이런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손을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바로 이 배려윤리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길리건과 나딩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 먼저 캐롤 길리건을 만나보겠습니다. 이게 캐롤 길리건의 다른 목소리로 라는 책인데요. 다른 목소리로 라는 책의 힌트를 좀 얻으세요. 다른 목소리로 라는 것은 남성 위주의 근대 철학을 비판하고 여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길리건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봤습니다. 다른 목소리로 라는 책의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지문에서 다른 목소리로 라는 건 여성의 목소리, 즉 포용적이고 보살핀, 연민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배려 사상이다 라고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길리건은요, 콜버그의 도덕성 이론은 여성의 다른 목소리에 간과한 문제가 있었다.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규정했고 남성의 도덕성과 여성의 도덕성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함으로써 배려의 윤리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아까 선생님이 힘주어서 얘기했던 것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넬 나딩스는요, 정의윤리는 구체적 삶의 문제에 대해선 배려의 정신이 더 윤리적인 행위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모자와 관계, 즉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 배려의 원형으로 삼아 배려를 친밀한 사람뿐 아니라 낯선 타인과 나아가 동식물과 지구 환경까지 확대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사회에서는 여성은 분명히 사회의 한 일원이고요. 여성이 하고 있는 역할들 굉장히 많고요. 여성의 장점들은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남성들이 갖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단력 있는 태도, 추진력 이런 것들은 남성이 아주 확고부동하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아주 단순하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배려의 윤리와 그렇다라면 근대의 윤리, 이성 중심의 윤리는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 이들은 어찌 보면 이 배려의 윤리가 더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관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 의존적이라는 건 이성주의와 근대 사상 또 정의의 윤리, 아까 우리가 봤던 롤즈의 사상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거 배려의 윤리만 의미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둘은 상호 보완적으로 이것이 갖지 못한 것을 배려의 윤리가 보완해 줄 수 있고요. 이것이 갖지 못한 것을 근대의 이성주의와 정의의 윤리가 이것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문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길리건입니다. 여성들이 가진 도덕적 관심의 본질은 남성과 다르다. 여성의 판단이 일견산만하고 혼돈스럽게 보이는 것은 그들의 도덕적 장점, 즉 그들이 인간관계와 의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들이 보살핌과 책임이라는 것까지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현대의 사상 중에 지난 교과서까지 등장했던 것이 한스 요나스의 책임의 윤리였는데요. 그것은 빠져 있지만 이런 배려의 윤리라는 것도 책임의 윤리와 함께 갈 수 있고요.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책임의 범위가 넓어진 것.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지구 전체 환경적으로도 확장된 이런 책임 윤리라는 것과 연관이 되기도 하죠. 결국 이런 것들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근대 철학과 현대 철학의 특징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자, 문제 푸는 포인트는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남은 시간 제가 여러 문제를 좀 많이 풀어드리고 싶은데요. 자,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내용 정리를 좀 빠른 속도로 해봤는데 남은 시간 동안 문제들을 한번 빠른 속도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160페이지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보시죠. 길리건은 남성 중심의 모 윤리와 여성 중심의 모를 간과하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에 정답을 쓰면 되겠죠. 기억은 정의의 윤리,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 건 다른 목소리. 길리건의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건 그래요. 정답, 오늘 우리가 배웠던 배려의 윤리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7번 문제인데요.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성은 그동안 제2의 성으로 살았다. 시몬 버바르의 제2의 성에 대한 내용이네요. 여성주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늘 배웠던 배려 사상과 연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네, 4번이죠. 여성다움은 가부장제 사회 구조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바로 여성주의에 관련된 내용, 제2의 성과 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죠. 9번 문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성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의 사상이네요. 그 오늘 배웠던 배려 사상, 길리건의 배려의 윤리고요. 이 배려의 윤리와 가장 가까운 것 답을 고르시면
그렇죠. 2번 개인의 독립성보다 사회적 관계를 중시한다. 요거 꼭 잊지 마셔야 되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다 틀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 10번 문제 한번 가보죠. 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기억, 자, 의무윤리가 이성적 추론과 보편 타당성을 중시함으로써 추상적이기 쉬운데 반해 덕윤리는 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럼 덕윤리에 대한 걸 묻고 있는데 뒤에 보면 덕윤리는 욕구, 감정, 인간관계의 맥락에 주목함으로써 도덕적 행동을 실천하는 데 더욱 구체적인 동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덕윤리는 덕윤리의 특징을 고르시면 되겠죠? 기억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하도록 고무한다. 그렇죠. 네 번째로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이고 자발적으로 고무하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추동의 원리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덕윤리의 특징이다라는 거고 니은 보편타당한 도덕원리에 대한 행위를 하도록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보편타당 이런 거 나오면 근대적 특징이죠. 특정 사회에서 최적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그 상황에 맞게끔 여기에 인간관계 맥락 그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중심의 윤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도록 해준다? 요건 관계가 없죠. 자, 그러면 정답은 기억과 디귿 고르시면 되겠고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1번 문제, 12번 문제. 세트형 문제인데 한번 보시죠. 무엇은 도덕적 품성을 공동체적 측면에서 이미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죠? 오늘 배웠던 것 중에 뭡니까? 그래요. 덕윤리죠. 현대의 덕윤리 사상입니다. 그러면 기억에 들어가는 건 덕윤리 사상이고 구체적으로는 현대의 덕윤리 사상이니까요.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들어갈 개념 하면 덕윤리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인간은 어떤 도덕적 품성을 길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도덕적 품성을 길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덕윤리에서 강조하는 거죠. 뭡니까? 내면의 도덕성. 그래서 이 기억은 골라내셔야 되겠죠. 니은 어떤 사회에서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거 고르라고 그랬죠. 보편적이다, 그리고 법칙, 그리고 의무, 그리고 공리성 이런 것들 행위자의 행위 자체에 주목을 한 것 이건 근대적인 특징이었죠. 공동체의 도덕적 전통과 관습 제가 아까 필기해 드린 것 그대로 나왔습니다. 골라내셔야 되겠죠.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모델을 정하는 것이 구체적인 어떤 그 자기가 살아가는 데에서의 여러 가지 좋은 사람을 통해서 품성을 길러낼 수 있는 방법이다. 구체적 상황에서 무엇이 적절한지 유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의 공통점으로 유연한 것 얘기할 때 제가 중용의 논리를 강조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대 덕윤리가 갖고 있는 아주 장점이고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면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은 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빠른 속도로 기본 문제 해결을 했었고요. 선생님이 다음 문제는 심화 문제 남아있는 문제 풀어드리고 싶은데요. 자, 3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수준이 있어 보이죠? 왠지 이렇게 순서도형으로 나오면 수준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려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자, 덕이라고 부르는 게 개인의 성품을 중요시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이건 뭐죠? 덕윤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 정의윤리보다 배려윤리를 강조하는가? 배려윤리. 그죠? 그러면 배려윤리와 덕윤리의 yes 그리고 예 그러면은 이거는 뭘까요? 쭉 내려오는 거니까 공통점이겠죠. 공통적으로. 그 다음에 예로 가고 아니오로 가니까 B에 들어갈 것은 예는 해당이 되고 예는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거.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골라내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에다가 공통점을 물어보는 것을 문제로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1번부터 넣어보도록 하죠. A. 자, 여기에다 공통점으로 넣는데요. 시공을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단일한 윤리규범 안 돼요. 얘네 둘 다 안 돼요. 왜? 덕윤리와 그리고 배려윤리는 현대 사상이고 이렇게 보편 타당한 법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보편적인 이성적 사유보다 그렇죠. 사회적인 맥락과 관계성을 강조한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게 공통점이 되는 건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둘 다 덕윤리나 배려윤리가 갖고 있는 특징은 사회적인 맥락과 전통,
관계성, 공동체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도덕적 의무와 법칙을 강조하는 근대윤리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공통적이라고 볼 수 없고 둘 다 반대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대적인 특징이네요. 자, 4번. 개인의 권리, 자율성, 독립성을 중시하는 윤리가 참된 규범인가? 이거는 모두 노라고 할 대답이죠. B에 들어가기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이것도 역시 모두 노라고 할 대답이죠. 여기에 들어가긴 적절하지 않네요. 공동체의 전통이나 관습보다 독립된 개인의 권리를 중시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모양새만 이렇게 갖춰놨지 공통점을 알고 있니? 오늘 배운 두 사상에 대한 공통점, 덕윤리와 배려윤리, 그걸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정의윤리, 남성적 윤리, 그 다음에 배려윤리, 이렇게 여성적 윤리 정리를 했는데요. 이상적인 관계는 뭐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근데 엄밀하게 좀 파고 들어가 보면 넬 나딩스 같은 경우엔 배려윤리가 더 우선시돼야 되고 우월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좀 더 깊이를 공부를 해봤으면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사실은 배려윤리라는 것이 정의윤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어서겠다라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결국 배려윤리와 정의윤리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가 가진 장점들, 쉽게 보면 남성이 가진 장점과 여성이 가진 장점을 음양오행의 조화처럼 서로 적절하게 보완 관계를 가져야지 뭐 하나만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내용을 쓰시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옳은 진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윤리의 특징은 쭉 읽어보니까 뭡니까? 덕윤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특징, 덕윤리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니까요. 기억 한번 볼까요? 개인의 도덕적 품성보다 도덕적 행위를 강조한다.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억은 틀렸죠. 자, 니은 행위 중심의 윤리가 아닌 행위자 중심. 그죠? 그거를 내면의 품성을 중시했다. 좋은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 확인해보죠. 행위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 인간관계를 중시했다. 요거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덕윤리에서요. 자, 자연적 감성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아니죠. 자연적 감정이나 욕구, 욕망, 감정, 연민의 감정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그러한 것들도 도덕적인 추동 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그것이 아리스토텔레스하고는 조금 다른 지점이기도 하고 근대 사상, 이성을 중심으로 했던 근대 사상과의 차이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네, 니은과 디귿 고르시면 되겠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건 방금 전에 여기 써있던 글자 덕윤리 그리고 배려윤리 정리를 했었습니다. 다음 시간은요, 이제 여러분들 거의 정복을 다 하셨어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산에 이제 5강만 남으셨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5강의 첫 번째 강의, 즉 사회사상이 시작되는 강의입니다. 다음 시간에 미리 가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